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이제 합니다. 취임 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특히 약자 복지와 또 민간 주도 성장 등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일단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켓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일단 참석하지 않고 바깥에서 시위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루어지던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에도 아마 민주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의석을 있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편이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자리가 저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쭉 비어 보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이 국민의힘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지금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연설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밀도 있고 원만하게 진행함으로써 민생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설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김진표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에 일단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국회로 들어오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 조금 전 상황입니다. 아마 9시 조금 넘긴 시각에 국회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진표 의장과 환담을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표 의장에게 예를 표한 뒤 지금 단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시정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참석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듣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전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 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 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과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문어직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 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 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인류 보훈, 장병의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 체계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급여를 2008년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21분까지 21분가량 진행된 시정연설인데요. 끝남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했고 지금 국무위원들 자리 배석한 쪽에 가서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의결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자, 최고위 의원님 어떻게 좀 오늘 연설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내년 예산은 639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축소된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고금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된 데 따라서 아마 확장형 재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GTX, 뭐 국방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또는 뭐 사병 뭐 200만 원 봉급. 근데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네요. 2025년까지 205만 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는 우선 130만 원 수준에 맞추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본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차피 사실은 내년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네. 아마 그런 설계도를 쭉 국민 앞에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불참을 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는 좀 퇴색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첫 모두 발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여야가 협치했으면 좋겠다, 협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협조를 하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미 시정연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협치의 길이 또 협조의 길이 가능한 길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바깥에서 로텐도홀에서 지금 피켓 들고 사과하라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예산안을 대통령이 설명하러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한 이제 시정 연설 내용 중에는 뭐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위기 상태인데 사실 대통령의 저런 얘기들이 실현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야의 협치가 없으면 오늘 얘기들은 다 공허한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쪽짜리 국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의 우려도 많으실 건데 결국에는 이게 책임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야당의 책임이냐, 뭐 여당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에 정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이 뭐 불참하고 협치를 안 해준다라는 핑계만 가지고 계속해서 뭐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를 방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최종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위한 정무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라인들을 다 가동해서 어떻게든 협치할 수 있는 물꼬를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협치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국회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무적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항하는 일종의 전술 전략이죠. 네. 이게 풀리지 않는 한 사실은 지금 이 뭐 소위 협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뭐 정기국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기간 동안 이제 예산안을 그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장 뭐 국정감사는 참여를 한다고 그러지만 뭐 계속해서 파행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검찰 소환 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 사정정국을 뭐 중단하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소위 그 제1야당과 어떤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뭔가 국정에 좀 진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네.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국회 운영과 지금 딱딱하게 결부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아마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뿐만 아니고 원만한 여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그걸 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수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단하지 않는 한 그게 근본적으로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모습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고 또 협력도 중요하게 지금 실행이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나가는 저 옆자리 다 빈자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간 그런 모습인데요. 입장할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로텐도울 계단에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사과하라,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야당 탄압이다, 중단하라.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을 중단해야 여러 가지 협치가 가능하다라는 약간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과연 이게 잘 풀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40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김진표 의장과 사전 환담이 있었습니다. 환담을 하는 자리에 보통 이재명 대표와 국회 박홍구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않고 오부 요인과 여당의 대표 지도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결국 협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에 대통령이 국회에 첫 시정연설을 왔었을 때는 네. 참 여야 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좋았죠. 예. 그때는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들도 나와서 앞으로 좀 협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민생과 관련된 것은 협치할 가능성 그리고 협치를 할 의사가 있음을 좀 내비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의 저 국면, 저 장면은 어제 이루어진 민주연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장 큰 것으로 이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의 8층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은 침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고 그리고 가져갔던 파일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거나 뭐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파일들만 가져갔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에 대해서 침탈 행위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시정 연설이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협치 과정, 그 민생과 관련된 것은 야당에서도 뭐 국감장에 다시 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민생과 관련된 일들은 계속 해나갈 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시정연설했을 때는 국회를 찾았을 때는 한 5분 가량 인사를 하면서 퇴장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소 좀 짧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이 인사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보다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갈등 국면을 좀 풀어 나가야 하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치를 하려면. 총선까지는 사실 아직 많이 남아있죠. 17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 의식한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민생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뭐 신속하게 이제 검찰이 하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이것만 없으면 뭐 마치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국 대처 방식대로 민주당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말은 뭐 민생과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안 심사도요.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떼지 않는 한 지금 여야 간의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하루빨리 민생과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생에 그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야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적인 문제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고 실제로 당 내에서도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단일 대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대통령 시정연설 특보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